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군요. 우리 정치가 요즘 참 가벼워졌습니다. 이 날이 갈수록 정치인들의 말이 묵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요체로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 하면 언론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대중에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서 신중합니다. 트럼프는 예외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당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페이스북에 하루에 몇 차례씩 글을 올립니다. 당대표와 중진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나 라디오든 TV든 앞다투어 출연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당연히 대중은 그 많은 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벼워 대중이 일회용으로 소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당이 말을 낳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다면 여당은 전혀 다른 막장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만의 유토피아에 갇혀있는 몽상에서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대중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우습게 보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반자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말들이 연일 쏟아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포장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정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들은 왜 하나같이 조국의 목을 맬까요? 조국은 반공정의 상징입니다.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순간 중도층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를 지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을 신앙으로 삼는 20대에서 이반하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조국의 늪에 빠졌다고 썼습니다. 조국의 늪에 빠졌다. 정경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오자 여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조국은 무죄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모습을 꼬집은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2년 넘게 집권 여당을 조국의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조국은 어떤 연유로 집권 여당의 정체성의 상징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조국을 비판하고 정경심의 유죄 판결에 수긍하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게 검찰 개혁의 명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 대통령처럼 여당 대권 주자들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당이 조국에 왜 이리 집착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징역 4년 2심 판결이 나오자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12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고 썼습니다. 추미애는 법안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와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지지율과 신뢰도를 높이는 첩경이다. 이낙연은 정경심 판결이 있자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엔 라디오에 나와 사모펀드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가 대부분 유죄로 보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명색이 대권 주자인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중은 안중에 없는 것일까요? 허약한 야당 때문에, 싸울 때 싸우지 않는 야당 때문에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의 동질성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철저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들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 이 집값을 반드시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상투를 잡는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은 좌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 대통령부터 이 정권 사람들은 하나같이 집값이 오른 것을 불로소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 말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말합니다. 이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 이러니 거래가 될 리 없고 집값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감정적으로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정오가 깔려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때도 이 30번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작은 정책까지 포함하면 31번이나 됩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도 안 되자 대대적 세무조사에다 세금 폭탄까지 투하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값은 더 올라서 이른바 버블세븐이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버블세븐.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요? 이 정부는 학습 효과도 없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여권이 차기 주자들이 이런 부동산 실정을 잘 알면서도 한 발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이 들고 나온 토지 공개념이 그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토지 공개념 3법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위헌 논란 속에 곧 사라졌습니다. 그 죽어버린 토지 공개념의 귀신이 살아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 공개념을 다시 꺼내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이용 국토보유세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도 집도 바로 그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땅을 가졌다고 국토보유세라는 특별한 세금을 매긴다면 그런 징벌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나 올랐습니다. 아니, 정부가 올렸습니다. 23%가 오른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그 중에서 세종시가 71%나 올랐고 경기도가 24%, 그리고 서울, 부산, 대전이 20%나 올랐습니다. 이 공시지가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 권력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는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4년 전 6억 원 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금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넘었을 겁니다. 이래서 거둔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이 얼마인가요? 어쩌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은 보유세만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이 은퇴인 노인이면 퇴로가 없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워낙 높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권력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야당의 내부 분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 표현을 빌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유례없는 다중 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맞붙고 대표와 최고위원이 붙고 대선 주자와 대선 주자가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준석과 윤석열의 힘겨루기는 보는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합니다. 기대가 컸던 두 사람인데 말입니다. 급판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지난 3월 이준석이 했다는 자신을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묘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언행에 어떤 신뢰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걸까요? 지금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정한 경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내전이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대선 최유력자인 윤석열과 당대표인 이준석의 헤게모니 싸움일까요? 어쨌든 오는 18일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준석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토론회를 정견 발표로 대체하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가 반발했습니다. 옆에서 자꾸 수신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꼴이 어떻게 되겠나.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일부 최고위원들도 이 주장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수진은 토론회는 경준위가 아닌 선관위를 거쳐 최고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아직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는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후보 토론회를 하겠다는 걸까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홍준표는 SN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 진영이 주동해서 무리지어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 당대표가 중심이 돼야 한다. 자, 이러자 아니나 다를까 친윤계 의원 16명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로 재선 의원들이더군요. 이렇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 모두가 공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반면 원희룡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토론회가 당헌 당규상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저 당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밀어붙이는 독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이준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그간 우리 당이 무엇 때문에 망했었는지 모르는가? 이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과거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나만 따르라고 명령했다. 이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차단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무너뜨렸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죠. 이회창 시대든 박근혜 정부 때든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당의 구성원들의 웰빙 체질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책상 물림들은 공통된 정체성조차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입신영달을 위해 정치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로 가득 찬 당에 무슨 민주적인 당 운영이 가능했겠습니까? 아침하기 바빴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역시 그런 웰빙 체질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희룡은 나는 당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당민주화만이 민심을 얻고 정권을 획득하며 성공적인 국정을 보장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성공의 기업과 권력에 도취되어 있다. 그는 이준석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자신이 기획 연출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 한다면서 다시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리하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믿는 것 같은데 이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원희룡은 경선 룰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라며 이준석의 독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권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지금 출렁이고 있더군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근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RN서치가 8월 9일부터 11일 사흘 동안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26.6%, 홍준표 16.5%, 유승민 10.6%, 최재형 6.6%, 안철수 4.4%, 원희룡 3.2%. 윤석열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지난달 26일에서부터 28일까지 한 조사 때 33%에 비해 6.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0%대에서 20%대로 내려온 겁니다. 반면 홍준표는 3.2%포인트, 유승민은 3.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홍준표는 드디어 15%선을 넘어섰고 유승민은 처음으로 10%를 넘은 것입니다. 윤석열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각에선 그에게는 8월 하순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설화 논란이 지지도를 깔아먹은 데다가 그가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라는 홍준표 등의 공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둘 다 그의 책임입니다. 설화는 예의도 문법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아직 내공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출정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수 특검으로 시작된 적폐수사로 이 정권이 1등 공신이라는
그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원죄에 대한 진지한 해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만연히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신이 반문의 유일주자이니 그 문제는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대중은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만이 그를 지금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과 이준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 다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야권의 반문의 대표주자가 없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반문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대중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반사적 이익으로 리드가 된 정치인은 그만큼 취약합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막 칼럼니스트라고 하더군요. 이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에 내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수욕설이 경기도 관광상품인가? 그는 황교익 씨가 최근 이재명의 형수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욕설, 이해할 수 없는 욕설이 따로 있나? 형수욕설 편들어주는 인사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보훈 인사를 하려고 경기지사 사퇴를 거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한 말대로 이번 인사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전형적인 알박기 신공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인사로 보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를 할 것인지 도지사를 할 건지 한 가지만 선택하시라.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이 공사 구분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쓰면서도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밀사봉공입니다. 밀사봉공.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공에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